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뵀지만 저녁에도 또 뵙네요. 물론 아침에는 다른 방송에서 뵀어요. 매경 유튜브랑 제가 매일경제TV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튜브를 또 찍은 건 아니에요. 일단 오늘부터는 양식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시장에 대해서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워낙 시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따 어떤 종목을 얘기 드릴지는 한번 보시죠.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세였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플러스 0.75%가 올랐고, 그다음에 밸류업 쪽에서도 일부 KB금융을 비롯해서 일부 금융 지주들은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오늘은 조선이 좋았죠. 조선주가 좋았고, 그 외의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이제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바이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셀트론이 오르긴 했지만 삼바가 뭐 2% 이상 빠졌고, 그다음 2차전지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약간 뭐 혼조 이런 느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대왕거래 쪽은 아직도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면 2차전지 쪽이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2%, 에코프로 마이너스 1%.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엔케미 마이너스 11%가 빠졌고, 삼천당 제약이 마이너스 한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제 선대인 TV 관련된 종목들로 꼽혔던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삼천당 같은 경우는 선대인 TV 쪽에서 우리가 매수 추천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도가 좀 나온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 또 기관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어쨌든 코스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게 눈에 보이고요. 그나마 좀 좋았던 거 보면 YC나 테크인 같이 기존에 좀 좋았던 HBM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일부 알테오젠이 플러스 1.78%라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건 아니고 시가총액이 좀 더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수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거래대금이 10조 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조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미 FOMC도 거쳤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물론 GDP라든가 PC 물가 지수라든가 기다릴 건 있겠지만, 이전만큼의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벤트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마이크론 실적도 있긴 한데, 그것도 시장을 그렇게까지 눈치 보게 만들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굉장히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2일 연속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매도가 나온 상태에서 기관은 지금 8일 연속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이 돌아서려면 이 기관이 돌아서야 된다. 요게 이제 특징적인 거고,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의 흐름이 다시 돌아와야지 된다. 그럼 기관 외국인의 흐름은 언제 돌아올 거냐? 라는 걸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일단 코스닥에서 봤을 때 이제 반등은 그래도 조금 나올 만한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았냐라고 보는 건 뭐냐면, ADR 지표 때문인데, ADR 여기 왼쪽에 이제 ADR 지표의 지수인데, 이 70을 한번 보시죠. 7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70 밑으로 떨어진 구간들이 몇 번 있잖아요. 몇 번 있긴 한데, 아주 강하게 빠졌을 때 물론 있습니다. 50대까지 빠지고 이럴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70대 밑으로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ADR 지표가 이제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게 거의 명확해 보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70 밑으로 내려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지수도 같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간에서는 코스닥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뭐가 될 거냐라는 게 이슈잖아요. 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봤던 건 인플레이션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 요게 결국은 금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를 좌우하기 때문이고, 이 금리가 또 환율과도 연결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럼 지금 뭐가 제일 중요했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가장 중요했던 게 환율이에요. 환율.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이슈는 사실 살짝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안정되겠지.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올해 뭐 한두 번 인하하겠지. 라는 이제 이런 컨센서스가 거의 형성됐다고 본다 그러면 경기도 약간 관심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경기가 무난하게 버텨주고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환율, 이 달러 환율 때문에 시장이 지금 크게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환율도 보면 최근에 1390원, 오늘 기준으로 1390원, 저희 1400원 가까이 다가왔죠. 근데 이게 2022년 10월에 최고치일 때, 최근 들어 최고치일 때 1440원 가까이 됐었어요. 아직 뭐 이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코스피도 같이 약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자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안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환율은 어떻게 해야 좋아질 거냐,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이게 위의 차트가 뭐냐면 유로 달러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그러니까 달러 유로죠. 달러 유로. 그 국내 차트와 원화 차트와 비교를 봤을 때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이게 고점 찍고 내려와서 안정화되고, 물론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안정화된 단계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물론 유로가 좀 더 안정화돼 있긴 하지만,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환율이 우리나라만의 변수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변수도 작용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변수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강도 자체가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여부를 굉장히 크게 좌우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만의 변수를 가지고 볼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그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약세를 보였잖아요. 최근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죠. 이게 보시면 여기 이 구간에서, 물론 여기서 최근에 보면 또 올라잖아요. 이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유로 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의회죠. 유럽의 의회가 998로 가면서 이게 부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환율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차트를 보면 이건 엔화거든요. 엔화를 보면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잖아요. 근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이걸 돌파했어요. 그래서 160엔까지 가까이 간 거죠. 160엔 퍼 달러. 그러니까 1달러에 지금 160엔 정도. 실제로 160엔 아니겠지. 어쨌든 160엔 정도 하는 상황까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이렇게 더 올랐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수출주들이 좀 부진한 시기가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외화 유출이 더 많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때가 이 정점 구간에서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이탈이 조금 더 강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이때가 정점을 더 강했을 수도 있다. 근데 유로화를 보면 또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더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점 찍진 않았고, 그래서 엔화의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냐면, 엔화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자체가 없었잖아요. 최근에 금리 인상 한 차례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따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금리를 같이 올렸던 나라보다는 엔화가 더 약세를 걸 가능성이 큰 거는 당연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화 말고도 또 주요하게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위안화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위안화를 봐더라도 2022년에 이렇게 굉장히 약세로 갔다가 안정됐다가 다시 약세로 가는, 그리고 전고점 수준을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세를 보이는 게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외 변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엔화와 위안화가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이슈 가지고 이
환율을 돌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환율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이 대외 변수는 점점 잠잠해질 거냐, 이게 이슈인 거잖아요. 유럽을 봤을 때 유럽은 지금 최근에 유럽 의회에서 극우가 득세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이제 극우가 득세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좌파가 포퓰리즘이 좀 더 크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극우파가 좀 더 포퓰리즘에 강해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인기에 영업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뿌리듯이 정책을 펼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이 악화될 거잖아요. 재정이 악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재정이나 금리 정책을 금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유로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조금씩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유로화의 환율을 조금 안정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유로가 보면 달러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로가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유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크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총선이 남아 있잖아요. 프랑스 총선을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 보수파가 더 극우파가 더 많은 표를 차지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총선을 빨리 하자. 총선을 빨리 해서 이 극우파의 돌풍을 잠재우자. 이래서 이제 총선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요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총선까지도 진다 그러면 유럽은 더 혼돈의 도가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영국도 그랬잖아요. 영국도 사실 브렉시트가 이게 극우파 정치인이 브렉시트를 될 거라고 사실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될 거라고 보다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결국 브렉시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또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금요일에 경기 지표도 나왔지만 PMI 지수, 구매자 관련 지수가 예상치와 이전치를 하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빠르게 경기가 식어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유로화가 당장 완전한 강세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자체가 금리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당연히 자금 이탈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엔화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또 헤지 펀드들이 많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네 환율 조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는 게 언제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예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면서 환이 약세를 보일 때를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일부러 환을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가 분류할 거야. 환율 조작하는 거 우리가 유심히 볼 거야. 너 조심해. 이런 의미거든. 근데 이번 일본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니까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세가 되면 안 돼. 이것보다는 조금 좀 완화시켜야 돼. 그래서 160엔대를 안 넘어가기 위해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환율 관찰 대상국 아까 뭐라 그랬죠? 환율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환율 강세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속내가 좀 드러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속내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본이 엔화를 강세를 유도한다 그러면 엔화 자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있던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될 거고 바깥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자산이 미국채예요. 미국채. 그러면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미국채를 소화해야 될 주된 주체 중에 한 것이 이제 중국과 일본인데 그럼 일본이 만약에 여기서 국채 매입을 조금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채권 금리 자체가 흔들려 버릴 거잖아요. 요게 좀 걱정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본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마찰이 조금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환율 약세를 더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예 이제 금리를 높여버리거나 해야 되는 건데, 일본의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금리를 또 확 높여버리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올려버린다고 하더라도 뭐 25bp, 50bp 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일본이 여기서 아주 극적으로 들어서기는 쉽지 않다. 거기에 이제 스위스나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리 인하까지 해버렸죠. 금리 인하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좀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고요. 아까 이제 중국도 얘기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원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통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건 중국은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다른 데들은 지금 긴축하고 있는데, 중국은 긴축하고 있을 때 긴축을 안 했죠. 왜냐면 코로나로 이제 이미 문을 셧다운을 다 했기 때문에 아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뭘 사야지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락다운이 길어진 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양적 완화를 먼저 하고 있죠. 뭐 먼저 하고 있다고 해도 되나? 나중에 하고 있나? 어쨌든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뭐죠? 위안화를 푼다. 위안화가 많아진다. 위안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많은 건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다. 근데 위안화와 원화는 굉장히 동조가 된다. 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약세는 또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돌파구가 되려면 뭐 어떤 게 나와야 되냐? 확실하게 달러가 약세가 되는, 달러 자체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 이러려면 결국은 금리 인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 그쵸?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이제 기대감이 더 커져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또 푸는,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얼마든지 돈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바이든의 돈 풀기가 이어진다 그러면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이슈가 되면서 다른 나라가 좋아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다. 물론 중국이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된다 그러면 원화가 같이 강세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워낙 강하게 중국의 어떤 성장이나 그다음에 AI의 성장 이런 것들을 막고 있어서 뭐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거고, 미국의 어떤 환율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를 가볍게 넘어가면, 아이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OEM, ODM이 잘 나간다 얘기가 나왔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잭시미스라고 해서 의류, 이제 그 스포츠 의류 같은 거, 스포츠웨어 같은 거 하나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중국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40개 매장, 내년 100개 매장 들어갈 거다. 요 기대감은 올랐고요.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조선이 MRO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플러스 신주 성과 상승. 그러니까 신주 성과가 오른다 그러는 건 조선 업황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멘텀으로 같이 좋았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별 종목에서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스터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 드린 것 중에 뭐냐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가장 큰 게 이제 아이패드에 OLED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도 OLED가 적용될 거다. 근데 이 노트북 OLED가 온디바이스 AI, 퀄컴의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 AI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OLED가 더 탑재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오늘 얘기를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노트북용으로 투스택 텐덤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7%대 올랐죠. 근데 워낙 바닥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1K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이 나면서 여기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래프톤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좋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7%대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 하는 업체잖아요. 이렇게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요 서바이벌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뉴진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뉴진스와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좋았었는데, 문제가 이제 두 가지에 걸쳐서 불거졌는데, 일단은 콜라보 아이템이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했던 게,
실제로는 이제 표기 오류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뽑기를 하는데 뽑기를 어느 정도 하면 이 확률적으로 이게 네가 많이 뽑았으니까 좋은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줄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아이템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저들이 환불해달라 라는 요청이 이제 쇄도했고, 두 번째 논란은 뭐였냐면 지금 보면 이 뉴진스 여기 보면 뉴진스 캐릭터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사진이 아니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뉴진스 캐릭터인데 캐릭터를 하나하나 따버려서 얼굴을 땄어요. 그래서 얼굴 자체를 판매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뉴진스의 캐릭터를 가지고 부적절한 게시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에 보통 이제 블랙핑크나 다른 쪽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있으면 얼굴을 따지 않고 의류만 판매했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되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전체 몸 바디 자체를 팔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선정적인 의류, 뭐 수영복이라든가 핫팬츠라든가 속옷이라든가 이런 것만 입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코스튬을 한 다음에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정적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아니 니들이 팔았던 거 아니냐, 수영복이든 핫팬츠든 뭐든 니들이 팔았던 거 합법적으로 판 거를 내가 산 캐릭터에 입혔는데 이게 왜 불법이냐 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거 의상이 제한되면 나는 이거 환불을 시킬 거야 라는 이슈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요런 논란이 좀 있다. 근데 뭐가 맞는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리잖아요, 뉴진스. 이 어린들 데리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환율 때문에. 에이텀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도 했는데 요거 얘기를 좀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침 방송에 4명이 들어가고 막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계속 빼먹거든요. 이 에이텀이 무슨 업체냐면 트랜스포머 업체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어쨌든 옛날에 110V에서 220V로 바뀐 적이 있어요. 근데 바뀌면서 이게 승합을 해야 되잖아요. 110V 전원을 220V로 사용하려면, 220V 제품을 사용하려면 승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승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림을 넣을 걸.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110V 이렇게 되짚고 있었던 그거 도란스라고 해요. 도란스. 이 도란스가 이 트랜스포머의 일본식 발음인데 그 트랜스포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변압기, 교류 전원을 직류로 바꿔주는 요걸 이제 도란스라고 하는데, 에이텀은 요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어디 들어가고 있냐면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은 아니고 휴대폰 충전기에 들어가는 트랜스, 그 다음에 TV에 들어가는 어댑터, 그 다음에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트랜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면 왜 특이하냐, 이 회사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무슨 기술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세계 유일의 플라나 트랜스포머를 한 업체예요. 플라나가 뭐냐, 원래 트랜스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 구리선이 감겨 있잖아요. 이게 트랜스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1차 코일이 있으면 여기로 이제 교류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요거를 다시 유도해서 직류로 바꿔주는 2차 코일이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2차 코일이 구리로 감겨 있는 거죠. 구리로. 이렇게 구리를 막 감아놓은 거예요. 한참 실패처럼 막 감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아놓는다 그러면 부피도 당연히 커지고 크기도 커지고 발열 제어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이거를 플라나 타입, 평면 타입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거를 몰딩 방식의, 이게 몰딩이라고 그러면 보면 이게 어떻게 하죠? 설명할 수 없네. 몰딩이라고 그러면 그때 막 겉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딩으로 코일을 만들어 놓고 이 몰딩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평면 타입을 구축했다라는 건데, 특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플라나 타입을 하면 부피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모양도 조금 더 이제 권선형보다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부피가 작아지고 무게도 더 작아요. 거기에다가 발열도 더 낮습니다. 일단은 이게 트랜스에서 가장 이슈가 뭐냐면 충전할 때 핸드폰 뜨거워지잖아요. 이 발열 이슈를 제어해야 되는데 열이 더 낮다는 건 이 특성이 확실히 우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날 위험도 적어지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불 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것들에 불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적어졌다. 그리고 자기장 차폐, 이런 거에 대한 EMI 차폐에 대한 것도 효능이 좀 더 좋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게 플라나인데, 어쨌건 이런 기술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MLCC라고 해서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 수동 소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트랜스를 했었는데 상품으로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마진도 없고, 근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의 1차 밴드로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충전기에 들어가는 이 트랜스를 납품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15W, 25W를 쓰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우리 충전기가 15W, 요즘 핸드폰 충전기가 보통 한 25W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패드 쓰시는 분들 C타입은 45W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다르죠. 어쨌든 근데 휴대폰에서도 쓸 수 있게끔 45W가 이제 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 단가 높을 거니까 요 45W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수혜를 받으면서 이 스마트폰 쪽은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충전기 자체도 좀 작게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선형에서 이 프라나 타입으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2021년에는 LG 이노텍의 밴드가 됐어요. 아까 삼성전자의 밴드였죠. 보통 LG와 삼성의 밴드가 다 되는 건 특이한데 어쨌든 다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거겠죠. 여기는 TV용 어댑터가 들어간 거예요. TV에 들어가는 이제 트랜스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9기 3분기라고 하는 게 24년 1분기, 24년 3월 말까지를 얘기해요. 여기가 6월 말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3년 6월, 22년 6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1년부터 들어갔으니까 매출액이 트랜스 TV 쪽의 매출액이 이제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V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 전망 공시를 했어요. 보시면 최근에 매출액이 2025 사업년도 같은 경우는 700억. 그러니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겠죠. 그 다음에 25는 7월부터 26년 6월까지는 1200억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매출액이 23년 기준으로 해서 480억이었으니까 거의 뭐 두세 배, 세 배 가까이 뛴다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물론 상장 전부터 이 정도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상장한 업체들 실적은 별로 안 믿어요. 워낙 뻥튀기가 심하기 때문에 안 믿는데, 이거를 이제 상장한 지 지금 작년 9월인가요? 작년에 상장했으니까 보호회수도 뭐 다 끝나고 상장한 지 꽤 됐는데 지금 다시 와서 또 실적 전망 공시를 한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랬냐?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의 트랜스를 드디어 공급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발표했고, 이게 하반기부터 들어간대요. 이 회사로 봤을 땐 25회계 연도의 1분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국내 완성차로 거의 뭐 계약 완료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과 TV용도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의 트랜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은 빠르게 좋아질 거다. 그리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의 마진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수익성도 내년 내후년 빠르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장내 전망 공시 이후에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2억 원까지 같이 합니다. 근데 상장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상장했네요. 보호회수도 이제 다 끝났어요. 보호회수 이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없다는 거죠. 공모가는 18,0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는 13,530원이었으니까 시장의 기대치도 다 빠졌어요. 초기 상장했을 땐 6만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700억짜리에서 뭐 실적 가지고 얼마나 크게 부담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내년에 당장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6월 결산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실적이 이제 700억, 여기 700억, 그 다음에 1200억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1200억에서 마진이 얼마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A텀이 흑자 전환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A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금이 쏠릴 수 있다. 주가는 바닥에 있었고 공부한 후에 관심이 없었던 주식이 실적이 플러스가 되기만 해도 굉장히 큰 관심을 습일 거다. 왜냐? 수익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1200억이 됐을 때의 영업이익률을 훨씬 더 높게 기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 회사를 보시면 좋겠다.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사시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 회사는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더 스터디해보고 진짜 전기차 시장이 있는지,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있는지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시황 얘기는 좀 짧게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더 길어졌어요.
이제는 진짜 시황은 정말 짧게 하고 그러니까 시황은 앞에 있는 맵만 하고 이제 이슈를 한두 개만 다루는 하나 다루면 뭐 한 10분 15분 될 거고 두 개까지 다룬다 그러면 뭐 20분 내에 마치는 그렇게 하도록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요것도 아마 이 시황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콘텐츠의 퀄리티는 또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좀 컨텐츠가 매일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더 분명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겠지만 힘내서 또 내일 또 화이팅 해보시죠.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